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그리고 우리가 받는 월급의 가치는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대통령, 국회, 아니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정치인은 안정, 번영, 그리고 성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연설과 선거 공약의 이면에는 훨씬 더 조용하고 기술적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려한 퍼레이드에 등장하지도 않고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관들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존재해야 하는지, 경제위기 시에 누구를 구제할 것인지, 어떤 은행을 살리고 어떤 은행을 죽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은퇴자금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의 단 한 표의 동의도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에 숨겨진 역사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기관들이 현대 세계의 진정한 권력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은 국가의 금고를 바닥냈고 왕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으며 정부는 항상 금과와 같은 실물 화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694년 영국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업자들은 왕실의 돈을 빌려주기를 꺼렸습니다. 왕실은 빚을 갚지 않고 떼먹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 무리의 민간은행가들이 왕에게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잉글랜드 은행 즉 영란은행의 설립을 허가받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특별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바로 정부의 빚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통되는 돈이 단지 금속 동전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종이 약속 어음이 된 것입니다. 영란은행은 순식간에 왕의 채권자이자 국가의 은행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신용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 그 자체를 통제한다.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1668년에 릭스방크를 먼저 설립했지만 현대 중앙은행의 원형이 된 것은 바로 영란은행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중앙은행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언제나 전쟁, 제국 건설, 산업 확장을 위해 안정적인 신용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전쟁과 금융의 연결고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화약만큼이나 신용의 의지에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승리는 중앙은행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를 재정적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란은행이 보증하는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20세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오랫동안 분열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개별 은행들이 각자의 지폐를 발행했고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주들은 공황에 빠졌으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나라를 구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간 금융가 J.P.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다른 금융가들을 소환해 문을 잠그고 공황을 멈추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미국 의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정치권에게 이 사건은 굴욕적이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모건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계획을 짰던 지킬 아일랜드에서의 비밀 회동 끝에 1913년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를 창설했습니다. 연준은 일상적인 정치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월스트리트와는 깊숙이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율을 정하며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민간의 영향을 받지만 공적으로 승인된 미국의 새로운 금융 엔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거대한 권력이 창조되었는지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 새로운 기관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산업화된 전쟁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고 어떤 나라도 세금만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며 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돈의 가치를 보증해주던 오랜 기준이었던 근본이제는 각국이 금 태환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교훈은 잔혹했습니다. 정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전기는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라이히스방크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마르크화가 완전히 가치를 잃을 때까지 돈을 찍어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악명 높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재앙조차 실험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안정을 위해서든 붕괴를 위해서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대공황은 중앙은행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투기 열풍으로 주식시장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1929년 거품이 터졌을 때 연준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신용은 동결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1944년 전쟁이 한창일 때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금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미국 달러가 그 중심에 서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이 글로벌 안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으로 익숙한 바로 그 IMF 체제의 시작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면에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다는 것. 돈 그 자체가 지정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1971년에 깨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국내 복지 지출로 인해 미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 보유고의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금이 고갈되도록 내버려두거나 시스템을 깨뜨리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오직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만 가치가 보장되고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순수한 법정화폐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절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제 무제한적인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창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었습니다. 연준은 단 하나의 정책으로 경제를 재편하며 자신들의 힘을 망치처럼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모두 수조 달러, 유로, 엔을 창조하여 은행들을 구제하고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월스트리트에게는 구원이었지만 평범한 저축자들에게는 도둑질과 같았습니다. 낮은 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은 소수의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다수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과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업 구제금융 등 모든 것이 키보드 자판 하나로 만들어진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안정.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 그리고 돈이란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중앙은행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 중개인입니다. 누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겪을지, 누가 구제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기관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기관이 무너질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어떤 선거 결과보다도 더 깊숙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잡함이라는 장막 뒤에서 움직입니다. 금리, 유동성 공급, 채권 매입, 이런 전문 용어들은 현실을 가립니다. 이 기관들은 어떤 민간 주체도 꿈꿀 수 없는 규모로 돈을 창조하고 신용을 배분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마다 그들의 역할은 커집니다.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시스템은 그들의 구조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구제금융과 유동성 주입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웁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의 지원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순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해 줄 것이라 믿고 기록적인 적자를 내고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구해주리라 믿고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자들은 연준이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하며 거품을 쫓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환상은 언젠가 깨진다고. 영란은행의 신뢰는 18세기에 흔들렸고 라이히스방크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붕괴했으며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1971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금융구조라도 결국에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돈의 진정한 관리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면 당신의 월급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들이 긴축을 선택하면 당신의 대출 이자는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구제하면 자산 소유자는 이기고 저축자는 집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뢰 위에 돌아가고 그 신뢰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달러, 유로, 엔화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중앙은행은 신뢰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은행가들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는 자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 토지, 기술, 생산적인 사업, 이것들은 모든 화폐 신뢰 붕괴에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중앙은행의 비밀 역사는 사실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 모든 구제금융, 모든 인플레이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에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성장했고 이기를 안정시키며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걸친 금융제국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나 대통령처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거의 모든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결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드렸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나누는 것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속에 새겨진 해답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